맨해튼 부동산 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한국식 프리미엄 아파트가 완공되자마자 뉴욕 상류층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계약이 순식간에 끝나고 가격은 단 3개월 만에 2배로 폭등.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500명이 넘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뉴욕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런 변화로 뉴욕 상류층의 판도에 어떤 후폭풍이 들어닥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15년째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클로이 정입니다. 뉴욕 부동산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이번 사태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맨해튼엔 이미 수많은 초호화 콘도가 줄지어 있어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동양 국가에서 온 한국식 아파트가 뉴욕의 부동산 판도를 흔들고 있다니요. 솔직히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아파트라면 좁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대형 주택 위주의 미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뉴욕의 상류층이 왜 그런 곳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한국식 럭셔리 아파트가 실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뉴욕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공 전부터 화제가 되더니 입주가 끝나자마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겁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근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맨해튼 최고급 콘도보다 비싸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가 아는 헤지펀드 매니저 한 명이 본인의 펜트하우스를 팔고 이 한국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맨해튼 중심부에서 $5천만 펜트하우스에 살던 사람이 굳이 이곳으로 이사했다고요? 이유를 묻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는 게 더 편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뉴욕에서 이렇게 완벽한 주거 환경은 본 적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국 출장 스케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출장이 제 10년 넘게 쌓아온 뉴욕 부동산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도착한 제가 협력사 측으로부터 안내받은 숙소가 호텔이 아닌 강남의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에 순간 불쾌함이 밀려왔어요. 뉴욕에서도 고급 호텔만 이용하던 제가 아파트에 묵다니 빈정이 상하더군요. 맨해튼 어퍼이스트 지역의 고급 콘도에 살던 저였어요. 사실 그곳조차도 살기에 완벽한 장소는 아니란 말이죠. 겨울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에 난방비로 어마어마한 관리비 폭탄을 맞고 높은 건물에 비해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가끔 속 터지게 만들죠. 그리고 두꺼운 벽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파티 소리가 들리는 소음으로 한 번씩 그들과 실갱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맨해튼 중심가 쪽은 정리 안 된 쓰레기들로 더운 여름에는 온갖 냄새가 진동을 하고 뉴욕의 지하철은 온갖 악취와 쥐떼들의 출몰로 유명하기도 하죠. 이런 불편함들이 일상이었으나 살고 있는 집이 나름 고급 콘도라는 사실에 위안 삼았던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산다는 자부심 하나로 모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했던 거죠. 아니, 뉴욕 환경도 이런데 한국 아파트는 이보다 분명 훨씬 더 최악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막연하게 떠올리는 한국 아파트 이미지는 정말 열악했으니까요. 좁고 답답한 공간, 얇은 벽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 문제, 주차장을 찾기 위해 30분 이상은 써야 하며 비좁고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도 떠올랐죠. 미국의 넓은 단독주택에 비하면 한국의 아파트는 그저 사람을 쌓아두는 콘크리트 상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네요.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전철에서부터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후려맞은 기분이 들고 말았죠. 도심까지의 이동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랐던 거예요. 뉴욕 JFK에서 맨해튼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빠르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강남의 35층 한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외쳤죠. 와, 미쳤다. 뉴욕 투룸 아파트 정도의 공간은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통유리창을 넘어서는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인테리어는 뉴욕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었죠.
이때부터 신선하고 새로운 충격들이 단계별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더군요. 처음 한국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로비에는 24시간 보안 요원이 상주했고 건물 구석구석 CCTV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놀이터까지 사각지대가 전혀 없어 보였죠. 그리고 건물 입구부터 각 세대 현관까지는 지문인식, 비밀번호, 카드키까지 3중 잠금 장치를 거쳐야 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은 제가 뉴욕에서 본 어떤 것보다 진보되어 있었어요. 모든 가전제품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심지어 냉장고가 식재료를 인식해 레시피를 추천해주기까지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 가전이 왜 인기가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 좋았던 것은 방마다 형광등이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은 욕실과 주방을 제외한 방에는 따로 조명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스탠드 하나로 조명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밤에는 상당히 어두운 편이긴 하죠. 그런 생활에 익숙했던 저는 LED 같은 밝은 조명 시스템이 낯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면서 편리한 시스템인 것을 곧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정말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점은 무인 택배함 시스템이었어요. 뉴욕에서는 택배가 사라지는 일이 흔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어 보였죠. 무인 택배함 시스템은 정말이지 혁신적이었어요. 외출했을 때 택배가 와도 전혀 걱정이 없었고 심지어 냉장 냉동 보관도 가능해 신선식품 주문도 문제 없겠더라고요. 소음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었어요. 3중 진공 유리와 특수 방음 시스템 덕분에 창문을 닫는 순간 도시의 소음이 완전 차단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놀랐죠. 주차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메인도로는 맨해튼 한복판만큼 많은 차들로 복잡했지만 건물마다 주차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한 집당 차를 한 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많다는 말을 듣고는 더 놀랬죠. 그것을 다 수용할 만큼 주차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커뮤니티 시설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는 기본이고 특히 뉴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와 반려동물을 위한 펫 카페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카페라니 게다가 강아지를 위한 특별한 커피숍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죠. 건물 아래층에 자리 잡은 영화관, 도서관, 카페, 레스토랑, 슈퍼마켓까지 심지어 입주민들에게는 이 많은 공간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었어요. 이건 맨해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중간층에는 주민 전용 산책로도 있더라고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죠.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각 층마다 분리수거장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특수 처리 시설로 바로 이송되어 냄새를 맡을 일이 전혀 없겠더라고요. 뉴욕 길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 더미를 생각하면 이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차를 타고 나갈 일이 거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건물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날씨가 나빠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지하철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이동 동선도 상당히 편리했죠. 차가 막힐까 걱정할 필요도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맬 일도 없었어요. 출퇴근 시간 꽉 막힌 맨해튼 도로에서는 빠른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데 말이죠. 한 번은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약간 센 적이 있었어요. 태블릿으로 관리 시스템에 수리를 요청했었죠. 놀랍게도 불과 30분 만에 관리인이 도착해 문제를 해결해 주더군요.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죠. 모든 건물 관리가 자동화되어 있어 작은 문제도 즉각 감지되고 해결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이후에 들은 담당자 설명으로는 뿐만 아니라 최근 지어진 대부분 아파트 단지는 독립적인 백업 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 반나절이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뉴욕의 고급 콘도에서도 이런 수준의 대비책을 본 적이 없었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맨해튼 고급 아파트에서도 수리를 위해 며칠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한 가지 더 인상 깊은 건 서울의 겨울은 생각보다 추웠지만 온돌 난방 시스템 덕분에 실내는 항상 따뜻하다는 겁니다. 늦은 밤 숙소로 돌아와 바닥에 앉았을 때도 차갑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뉴욕 집의 바닥은 겨울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이곳은 난로나 히터 없이도 방 전체가 따뜻하더라고요.
며칠은 그냥 이불을 깔고 바닥에서 자기도 했어요. 평생을 침대에서만 자와서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완벽한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허리 아픔도 없이 정말 푹 잤어요. 그리고 바닥에 자고 나면 몸 컨디션도 훨씬 좋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죠. 뉴욕에서 푹신한 침대에서 잘 때보다 훨씬 개운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온돌이라는 것을 미국 집에도 들여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수많은 고급 콘도들도 럭셔리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한국에 머물렀던 몇 주의 삶이 더 몸이 편안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한국 고유의 온돌 문화는 정말 대체 불가한 획기적인 난방 시스템이라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온돌의 장점은 열 효율이 엄청나게 좋다는 건데 덕분에 난방비가 적게 나와 관리비 부담도 많이 덜어준다는군요. 히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공기도 덜 건조했죠. 뉴욕 투룸 기준 관리비만 한 달에 1,000불, 한화로 100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뉴욕에 비하면 정말 살만한 곳이라 생각했어요. 하루는 숙소에서 태블릿으로 간단히 조명을 조절하고 커튼을 내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렇게 매일매일 한국 숙소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다가는 나중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갈 일이 걱정이구나 라고요. 그렇게 이미 저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동시에 저의 한국에 대한 편견도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서울 생활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어요. 마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었죠. JFK 공항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늘 익숙했던 풍경들이 잠시 낯설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콘도에 도착하자마자 실망스러운 현실에 갑자기 짜증이 몰려오더군요. 로비에는 택배 상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제때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서울 아파트의 깔끔한 로비가 자꾸만 떠올랐죠. 가장 큰 문제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한기였어요. 히터를 틀어도 건조한 바람만 나올 뿐 온기는 쉽게 느껴지지 않았죠. 차가운 마룻바닥을 밟을 때마다 서울의 따뜻한 온돌이 그리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서울에서는 바닥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풀렸는데 이제는 푹신한 침대조차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땐 한동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이 되자 그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을 사러 가는데도 20분을 걸어야 했고 장을 보고 돌아올 때는 무거운 봉투를 들고 힘들게 걸어야 했어요. 서울에서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해결되던 일들이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서울에서 찍어두었던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곤 합니다. 편의시설들, 완벽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그 따뜻한 온돌. 사진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쓰려오더군요. 직장 동료들은 제 이야기를 의아해했어요. 고급 콘도에 사는 사람이 한국의 작은 아파트를 그리워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눈치였죠. 하지만 이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차이가 아닐까요? 주말이 되자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서울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운동을 하려면 피트니스 클럽에 가야 했고 책을 읽으려면 20분을 걸어 혼잡한 공공 도서관으로 가야 했어요. 이건 생각보다 무척 피곤한 일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죠. 밤이면 춥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낮아졌고 가습기를 켜도 소용이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온돌 난방 덕분에 건조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쾌적함을 찾을 수는 없었죠. 그 와중에 희망이 찾아온 건 우연히 지하철에서 본 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퀸즈에 새로운 한국식 주상복합 레지던스를 짓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특이한 빛 브라이튼 레지던스라는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뉴욕에서의 새로운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기대감이 차올랐죠. 우연히 마주친 이 광고를 무심코 지나치지 않았다는 건 제게 온 큰 행운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출근길 지하철에서 퀸즈에서 만나는 서울의 스마트 라이프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죠. 퀸즈에 자리 잡을 한국식 주상복합 레지던스였어요. 불현듯 서울에서 누렸던 삶이 떠올랐죠. 온돌 난방 시스템, 스마트홈 플랫폼, 무인 택배함, 24시간 보안 시스템까지.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어요. 바로 점심시간에 분양 사무실을 방문을 했고 순간 저는 너무 놀랬어요.
평일 낮 시간인데도 사무실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하지 않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고객층들도 다수 방문했더라고요. 심지어 회사 근처의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매니저도 보였죠. 한인들만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맨해튼의 상류층들이 앞다투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에서 경험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시킨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내내 긴장이 되더군요. 곧 이곳에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제가 그렇게 원했던 온돌 난방은 물론 각 가구마다 AI 비서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고,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소와 넉넉한 주차 공간 등 생각보다 시스템 퀄리티는 더 좋았어요. 4층과 5층 전체에는 기대했던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되었죠.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도서관, 키즈 카페까지 모두 24시간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35층에는 퀸즈타운과 저 멀리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거주민 전용 라운지가 마련될 예정이고, 비즈니스 미팅과 프라이빗 다이닝이 가능했죠. 지하철역도 3분 거리이기 때문에 출퇴근에 어려움도 없을 것 같았어요. 날씨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도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장점이 아니겠어요? 이 한빛 브라이튼 레지던스 프로젝트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쪽 업계에 있으면서 처음 겪는 이색적인 현상이었어요. 특히 뉴욕 상류층에서의 소문은 정말 빨랐죠. 출시 2주 만에 80%가 넘는 계약이 완료되었고, 대기자만 수백 명이 넘었다는 말에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계약을 진행했고, 다행히 제가 원하던 층을 계약할 수 있었어요. 분양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치 서울에서의 그 편안함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상상을 초월할 소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 한인 레지던스 프로젝트 소식이 뉴욕 전역으로 퍼지면서 맨해튼의 부동산 시장에까지 후폭풍이 몰아쳤죠. 얼마 지나지 않아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도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지금 만나보세요 라는 광고가 등장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프로젝트 성공 이후 뉴욕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게 믿겨지나요? 부동산 중개인들은 한국식 아파트처럼이라는 문구를 영업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맨해튼 부동산 업계에서도 꽤나 콧대 세우며 비웃던 그들도 이제는 한국의 주거문화 조사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다녀올 정도였죠. 놀랍게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취재를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은 한국 생활 문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국의 주거 문화가 뉴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과정을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그들의 기사는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맨해튼을 떠나는 상류층,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주거 문화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요. 특히 놀라웠던 건 입주민 구성이었어요. 입주자의 절반 넘게 비한국계 미국인이었고 월스트리트가 금융계 임원진도 입주했죠. 한 투자은행 CEO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이곳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혁신이다 라고 말이죠.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한국식 레지던스 주변 부동산 가치가 2배 이상 뛰었고 퀸즈는 뉴욕의 새로운 프리미엄 주거 지역으로 떠올랐죠. 이제는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앞다투어 한국 건설사들과 협업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며 삼성물산, 현대건설, 쌍용 등 한국의 많은 건설업계가 뉴욕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 부동산의 패러다임을 바꾸다라는 특별기획 기사를 내보냈고 구글의 스마트홈 담당 부사장은 한국은 이미 우리가 꿈꾸는 미래주거를 실현하고 있었다고 언급했죠. 이 변화는 뉴욕을 넘어 LA, 시애틀, 보스턴으로 퍼져나갔고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식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까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온돌, 김치냉장고, 현관 신발장까지 한국의 생활 문화가 세계적인 혁신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인 거죠. 특히 뉴욕 상류층 사회에서는 한국 온돌에 대한 관심이 현재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가끔 뉴욕의 밤거리를 걸을 때면 곳곳에서 한글로 된 레지던스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계 2세로서 그리고 한국 주거 문화를 어느 정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한국의 주거 문화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부모님도 꼭 한번 모시고 한국을 다시 방문해보고 싶어요. 오늘 제가 겪은 한국 생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따뜻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저는 오늘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